그 샘물교회죠. 예. 그 2007년 2007년이죠. 8월 7월 달 여름에 예. 그 선교하러 갔다가 네. 납치가 됐는데 네. 그 납치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에 군사 작전을 준비, 그 준비 단장을 했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준비 단장으로 해서 4명이 가서 작전 계획하고 준비를 했는데 작전이 실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 707 부대 대테러 부대가 90명이 훈련을 했죠. 따로 모아서 보안 완전히 이렇게 보안 707 부대죠. 요번에 그 12월 3일 뭐 했던 국회에 들어갔던 부대요. 707 부대의 상급 부대는 무슨 부대입니까? 바로 특전사령부 이하 직할이 부대입니다. 특전사령부 직할이 707입니다. 그게 대대입니까? 그게 대대급인데 그 당시는 대대급인데도 다른 대대보다는 크죠. 2개 대대급 정도로 인원이 많죠. 그런 부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훈련하고 저는 들어가서 이제 준비단장으로서 계획 세우고 뭐 이런 거 쉽게 해서 선발대 개념으로 했고 작전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지휘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때 한 40일간 제가 가 있었죠. 그 카불에? 카불에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다산부대도 있었고 아이샤프라고 그래서 그 동맹국가가 같이 한 30개 국가들이 그 사령부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필요하면 707 부대가 글로 갈 뻔했네요. 그렇죠. 가서 했는데 다행스럽게 어찌됐든 두 목사님 한 분하고 일반 젊은 청년 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희생은 없었고 뭐 협상이 됐든 어쨌든 하여간 뭐 그들이 풀어서 나왔죠. 참.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가셨을 때 이게 결국은 탈레반이 그때는 탈레반이 몰리고 있을 텐데 탈레반이 언젠가 돌아오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다시 정권을 다시 잡을 그런 생각은 못했고 뭐 하여간 이제 종교적인 문제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사실 조금 무리했죠. 무리해서 가서 했다가 걔들이 그랬는데 사실은 그 탈레반 애들도 조금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조직이 이렇게 탄탄하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뭐 이쪽 그룹에서 뭐 서로 간에 이렇게 인지를 잡아서 뭐 이렇게 아주 정상적으로 딱 그 협상을 나서고 뭐 그러고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요. 저는 뭐 군사작전 준비하느냐고 협상 부분까지 깊숙이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조금 걔네들도 엉성했던 것 같아요. 좀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두 분이 희생이 있었지만 하여간 근데 결국 2021년이죠. 미국이 탈레반 공세에 밀려서 손 떼고 나온 게 완전히 손 떼고 해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근 20년에 걸쳐서 벌어졌지만 미국이 결국 져버렸잖아요. 미국이 참 강대국이 그런데 손 대다가 뛰고 나왔죠. 참. 그러니까 월남전도 그렇고요. 월남전의 교훈을 우리 군은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이제 군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국제관계 뭐 이런 측면보다는 이제 우리가 월남전을 통해서 전투 경험을 많이 쌓았죠. 사실은 월남전은 뭐 정규작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게릴라전하고 그래서도 그런 데서 많은 경험을 쌓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군도 많이 현대화됐고 그리고 또 민간 부분도 그를 통해서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씨앗이 됐다 할까요? 뭐 그런 거가 됐고 전투 자체로서는 정규전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투 사례별로도 우리 교육을 할 때 거의 비슷비슷했죠. 작전들이 밀리면서 이루어진 작전이니까요. 그랬고 또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거는 6.25 때 어쨌든 뭐 유엔이 도와줬고 미국이 주축이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거기 보답을 한 거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가 많은 혜택도 받고 뭐 그런 데 대한 인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쟁을 함으로써 우리 군이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생생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전쟁 원리적인 면에서 평가를 하면은 1975년 4월에 월남이 망할 때 월남이 가지고 있었던 장비는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2년 전에 1973년에 평화협정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평화협정이 잘못된 게 17도선 남쪽에 월맹 정규군이 그 당시에 15만 명이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그냥 두고 주월 미군만 철수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미국이 빨리 손 떼고 뜨거 그러고 이제 빨리 나오는 걸로 중점을 뒀지 나머지 뒷생각은 안 했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러나 그때 닉슨 행정부가 만약
휴전 협정을 어기면은 우리가 예. 폭격을 하겠다고 약속은 했어요. 네, 맞습니다. 티우 대통령에게. 예, 예. 근데 그걸 믿고 갔는데 나중에 뭐 안 됐죠. 74년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을 해버리고 예. 포드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그때 75년에 중계 대공세를 펴니까 미국 의회가 도와주지 않도록 그렇게 결의안을 통과시켜버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국 그 대통령부터 정부에서도 도와주지 않은 걸 의회에서 막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미국의 선의에 의존하다가 예. 기후 정부가 망해버린 거예요. 무기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한국에서 되풀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그 엄마하고 결국은 도쿠가 이에스한테 그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협상 다 했는데 속은 거죠. 이게 그 적하고 협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약한 사람이 협상하자고 그랬고 조금 참을 뿐이지. 그렇죠. 그거는 사실 결국에서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역사상 안 그런 게 없죠,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적과 약속을 믿는 사람은 역적이란 말이 있는데. 그래서 누가 그러셨죠? 그 삼족을 면해야 된다고 도쿠가 이에스가 그랬나 그랬죠? 예, 적과 약속 믿는 사람은 삼족 면해야 된다고. 그리고 어찌됐든 역사가 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다 그러는데 그 국가가 존망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협상에다 맡기겠습니까? 힘에 맡겨야죠. 또 저야 뭐 군인 입장이니까 철저하게 힘이 있어야 나라가 유지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그러려면은 결국 부국 강병 나라가 부자가 돼야 강병이 있는 거고 뭐 그렇게.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은 현실적인 위협으로서 오늘 밤에 김정은이가 뭐 발작을 하든지 해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보탄을 눌렀을 때 북한에는 막을 사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 독재자니까요. 남한에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생존이 김정은의 마음에 지금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일단 이제 핵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은 핵을 가진 나라하고 핵이 없는 나라하고 싸우면 두 가지입니다. 죽든가 항복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이거 뭐 거기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죠. 항복을 하든가. 항복 그 굴종이죠. 항복하든가 아니면은 뭐 죽든가 망하든가 그건데 그 부분을 지금 사실 미군한테 핵을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젠가는 그 우리도 미국 그 세이머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언젠가는 한국이 핵무장을 고려하고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건 언제냐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이 우리 한국에 손을 떼고 나가는 건데 한국에 와 있는 거는 옛날부터도 그랬고 요즘 뭐 새롭게 뭐 중국 때문에 뭐 문제가 되는데 사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소련이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 미군이 더 우리한테 관심을 갖는 거고 소련이 패권에 도전했을 때 지금 중국이 도전하니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건데 중국이 만약에 조기 호락해야 되고 뭐 천하 대란이 나갖고 쪼개진다든가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면은 미군이 빠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동남아시아 여기서도 우리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뭐 우리 자주국방이 되는 것이지 핵 없이 자주국방한다는 거는 안 되죠. 그런데 이 북한의 핵 개발이 시작된 게 80년대부터고 보도가 되기 시작한 게 80년대 말부터인데 그때 제가 안보 강연을 하러 가서 핵무장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비역 장성이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 논리는 간단해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였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데 그 패턴으로 그냥 가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고 이제 정말 우리가 작심하고 핵무장을 하려면은 우선 국민과 정치권이 완전히 단결해야 되죠. 단결해야 되고 그 미국의 압력이나 주변 국가의 협박 여기에 고통을 감내할 줄 알아야죠.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지경까지 몰렸고 두 번째는 핵무장을 결심한다고 해가지고 거의 1년 내에 될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은 한 10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지속될 이 압박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딜레마에 지금 속해 있는데 우리 대통령을 빼고는 아무도 한국에서 핵위기에 대해서 이 실존적으로 위기를 느끼지 않고 군대조차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전자권 문제도 그렇고 핵 문제도 그렇고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 또 입었던 사람들은 전자권도 가져와야 되고 핵들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렇죠. 그 대신 이제
그러나 이제 국가 경제라든가 또 주변 국가의 외교적인 문제 뭐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이야 야 좀 천천히 가자.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현역 있는 사람들도 물론 이제 그 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군이라는 게 태생적으로 정치권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거는 같이 따라주는 뭐 그런 데 이렇게 습성화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군 출신들이 그게 적극적으로 핵을 무장해야 된다, 전자권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사실. 근데 그거는 예.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뭐 저도 예. 예. 그 부분은 그건 저 북한군과 한국군에 있는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은 6.25 전쟁을 결심해본 집단 아닙니까? 아 그건 대단히 큰 거죠. 큰 그렇죠. 차이죠. 전쟁을 결심해본 나라와 나라도 아니지만 전쟁을 결심해본 집단과 전쟁을 결심해본 적이 없는 사람 사이의 생각의 차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전자권 문제는 2005년 무렵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전자권 예. 전환, 환수란 말은 그 말 자체가 선동이지만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논의도 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딱 20년 지났는데 전자권 전환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아직 우리는 준비가 안 되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2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우리 군은 2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참. 예, 딜레마인데 이제 그게 더 전자권을 안 갖고 오는 게 더 전투력 면에서 전쟁을 억제하는데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 논리지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일단은 전자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뭐 안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없죠. 공동으로 행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사실은 주도권은 이제 핵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주도권은 미군이 갖고 있고 그런 것인데 그 전자권이 없는 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전쟁을 계획해본 나라하고 안 해본 나라하고 차이가 많다고 그러셨지. 마찬가지 국가도 자기 스스로 세워본 국가하고 남에 의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남에 의해서 밀려서 독립된 나라하고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전자권 문제도 우리가 갖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좀 더 주인의식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못해 구멍가게도 주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 밑에 일하는 사원이 생각하는 건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갖고 있다 보니까 주인의식을 안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병폐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당장은 전자권이 없어지는 게 더 전투력이 크고 전쟁 억제력을 갖고 있는 건 뭐 누가 뭐래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강대국 미국이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100년 대계를 놓고 보면은 그게 없음으로써 일어나는 거 항상 굴종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그러다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피해를 본다는 거.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전자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우리 군인으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군복을 벗은 다음에도 이 장군으로 불리고 또 대사로 불리는 분들이 이제 대사 군인 두 직업인인데 네. 다 나라를 대표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예비역들이 참 많은데 예비역 제향군인회도 있고 성우회도 있고 각 또 육사동창회도 네. 있고 이런 분이 사실은 아주 거대한 여론 세력이거든요. 여론 집단이거든요. 예. 근데 그 목소리가 좀 통일되게 무게 있게 나오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 참 그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사실은 현역들은 군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걸 그건 이제 베테랑들이 예비역들이 해줘야 그렇죠. 되는 거고 또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청춘을 바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또 연금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고 항상 국가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통일된 목소리로 해서 여론도 조성하고 그래서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출세주의, 현실주의 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서 현실주의가 강하지 않습니까? 현실주의가요. 그래서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살기보다는 사실은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면은 이익이 되는 쪽에 이렇게 편을 가고 뭐 그런 분위기도 결국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집단 다 그렇다시피 우리 군도 뭐 그런 데 대한 영향을 받다 보니까 현실 가치관으로 뭉치면 사람이 뭉쳐집니다. 근데 현실 뭉치면 잘 안 뭉쳐지거든요. 이해관계가 달라서요. 뭐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잖아요. 대수장이요. 대수장. 예. 언론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예. 또 잘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20년부터 활동이 주춤해졌어요. 예. 그 이유는
그 어떤 지휘부의 일부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 예. 그리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갔어요. 예. 그 이후에 보니까 활동이 주춤해지고 무슨 활동을 해도 언론이 보도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내가 그걸 보면서 예. 아니 과학 기술을 만지는 분들이 어떻게 부정선거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 버리느냐. 예. 이것도 전쟁을 안 해본 군인들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냥 뭐 의혹 정도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마치 신념처럼 이렇게 믿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신념이 돼버리고 깨져버리잖아요, 조직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때는 대주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랬는데 그 문제 나오고부터 저도 이제 이렇게 발을 뺐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은요. 예. 근데 뭐 제일 좋다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나온 분들이 다 그걸 믿으니 그러더니 이걸 참 이게 아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아유. 그리고 우리 이제 해군과 관계되는 건데 2015년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잠수함을 홍범도함이라고 지었다고요. 예. 홍범도라는 사람의 독립운동 전력은 있어요. 네,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 한 행동이 과연 소련 공산당을 위한 거냐 아니면 독립군을 위한 거냐 하는 그런 쟁점 있는 또 행동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소련 공산당원으로 죽었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배 이름을 공산당과 싸우는 잠수함 이름을 홍범도함이라고 지었을 때 우리 군 안에서 더구나 좌파 정권도 아니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가지고 그런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 버렸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름 바꾸려고 하다가 그게 또 좌절이 되고 하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으로 우리 군대가 영혼이 있는 예. 집단이냐는 의문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아마 그게 우리 군 출발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최초의 이제 광복군 이런 문제도 그렇고 우리 임시정부도 그렇고 좌우 합작 정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는 이쪽으로 오고 북은 좌는 북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뿌리도 사실은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국군이나 지금 대한민국 분명히 우측 인사들이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서 독립군 이렇게 들어가려면 좌우 합작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도 그 독립군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했죠, 사실은. 가르치도 않고요. 군 정문 교육은 실패죠. 그렇죠. 이런 분위기를 예. 군이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예. 홍범도함이라는 이름도 예.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해군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적인 문제를 보다는 정훈이 사실은 나중에 와서는 뭐 그냥 그 현실적인 문제 많이 했지 그 역사성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이 좀 덜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백선엽 장군 문제라든가 그 홍범도, 김원봉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통일되기 전까지는 제일까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통일되고 난 다음에는 다 아우를 수도 있다고 뭐 그건 또 그 나중에 문제인데 지금에 와서의 어떤 국가 전통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걸 자꾸만 중간에서 그 흔들려는 세력들이 그거를 부각시켜 놓으면은 우리 뿌리가 흐트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통일이 되고 그랬을 때 그때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좀 개방적으로 포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어도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군이 지금까지 새로 건조한 배 이름을 쭉 붙이잖아요. 네. 붙이는데 꼭 들어가야 될 이름이 없어요. 김유신이거든요. 삼국 통일의 원훈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주국방의 원조되는 분의 이름은 거기에 안 붙여요. 그래서 조갑제닷컴 기자가 왜 그렇게 김유신함이라는 말을 기피하느냐고 하니까 그쪽에서 돌아온 답이 김유신은 동쪽과 싸운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 젊은 학생들 저도 학교 다닐 때 다 그렇게 배웠지만 신채호 씨가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도 일제시대 때다 보니까 우리 민족을 너무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삼국통일이라는 게 뭐 우리 민족끼리 싸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쁘게 말하면 반민족적인 사람으로 김유신을 그렸지 않습니까? 일부 역사에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그런데 육군사관학교는 화랑대라 불리고 예. 그 화랑도의 말하면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유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군 안에서도 역사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역사관 다른 것의 그 핵심 키워드는 국가와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이 국가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교육을 또 네. 쉽게 그렇게 근데 받았죠. 그게 이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됐죠. 민족이라는 것은 감성적이고 네. 그건 하나의 관념인데 국가는 실존하는 것이고 네. 또 그래서 모든 세계 다 정치사를 보면은 국가가 민족보다 우선하는 존재고 그러니까 미국은 민족은 다 다르지만은 국가가 있으므로 그 민족이 통합되는 그 원리를 모르고 네. 민족 우선주의로 가다가 이게 북한의 민족, 민주 뭐 요 노선에 딱 걸려가지고 북한이 우선 제일 먼저 정통성이다 생각하는 거 그렇죠. 제일 먼저 한 게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는 그런 전략이 완수되기 전에는 북한도 신라의 삼국 통일을 높게 평가했어요. 예. 그러다가 역사서를 바꿉니다. 아, 신라 놈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조선 전상강하는 책에 예. 보면 거기에 한국 사람들 분대까지 넘어가 가지고 신라의 삼국 통일을 지금 무슨 외세를 끌어들인 통일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교육을 하는 바람에 이게 국가 또는 군대의 영혼이 달아나 버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는 신라가 최초의 민족 통일 국가를 어우, 대단한 의미죠. 완수한 데서부터 출발하고 출발했죠. 예. 신라의 삼국 통일이야말로 세계 역사에 없을 정도로 강대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백제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당이 신라를 먹으려고 할 때 그 당과 7년 동안 싸워가지고 쫓아내고 어휴, 이거는 가슴 뛰는 이야기인데 예. 이거를 부끄러운 이야기로 만들어 놓았다 이겁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신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지금의 한민족이니 그러니까요. 통일된 한국이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예. 신라 덕분에 저렇게 예, 이렇게 경계선을 갖고 있는 존재하는 거죠. 거는 예. 그걸 모르니까 이거 예. 자기 부정이고 이거 영혼이 달아나 버렸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슨 교육을 해도 이게 밑 빠진 독처럼 물이 차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 신라의 삼국 통일과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이 두 가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확실한 입장 정리가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백선 장군 같은 경우도 뭐 그 만주 사관학교 나와서 한 2, 3년 동안 이제 일본 군대 복무하면서 동부 한일 연군하고 했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동부 한일 연군이라는 게 공산주의자들이 예. 근데 거기 이제 한국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민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민족을 죽인 사람인데 왜 그 국민묘지 갖다 놓느냐 파묘해라 이런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6.25를 동족 상잔의 비극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25 때 싸운 군인들은 동족을 죽인 사람으로서 민족 반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논리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6.25에 승리한 것도 그것도 우리 동족끼리 싸움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서운으로 안 보고 악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젊었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도 저는 뭐 전교조가 없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지만은 그런 게 나중에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민족 지상주의, 민족 우선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들 머릿속에는. 그러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국가를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안 만들다 보니까 국가의 중요성 같은 것이 없고 그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이게 그게 이제 가짜 민족주의인데 네. 예, 북한이 이 적화 통일을 한 전략으로서 내세운 가짜 민족주의 여기에 편성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 민족주의 또는 인종적 민족주의. 그건 그렇죠. 민족주의가 아니고 민족주의는 내셔널리즘이지만 인종주의가 이거는 레이시즘 민족주의로 봐야 네. 됩니다. 이걸 빨리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한 정확한 인식,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그 다음에 6.25라고 생각합니다. 네. 6.25를 동족 상잔의 전쟁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네, 안 됩니다. 이거는 자유세계를 지킨 승리한 전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6.25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6.25로 해서 우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네. 대한민국이 아시아 대륙에서 마지막 자유의 보루로서 번영하도록 했고 일본이 경제 부흥을 했고 서독이 재무장을 했거든요. 네. 나토가 지금과 같은 군사 동맹 체제로 강화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6.25 기간 동안에 군사비를 4배로 늘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대소 네, 네. 압박 정책을 펴가 그 결과가 40년 뒤에 1989년 91년 사이에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는 계기를 만들었으니까 네. 세계를 지킨 전쟁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 세계를 지키는 전쟁이죠. 위대한 전쟁이고, 위대한 전쟁이죠. 20세기 3대 전쟁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랑하고 승리한 떳떳하게 분들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세계사의 기회인 거.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고 맨날 상투적으로 네. 동족 상잔의 전쟁 뭐 이따위 소리만 네. 하니까 우선 군인들이 네.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못하죠. 우리 국민들은 그런 군인들을 존경하지도 않고 하는 이런 거니까 저는 이 세 가지 문제 신라의 삼국통일, 신라의 대한민국 삼국통일, 건국, 대한민국 건국. 6.25에 대한 정확한 인식, 예. 정확한 인식을 육군사관학교에서부터 철저하게 난 교육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또 거기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사의 근대에 있어서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또 올림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올림픽을 통해서 어쨌든 동구권들이 발전된 한국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남북 경쟁에서 남한이 확실히 우위를 하고 승리했구나. 그래서 자기들도 그걸 보면서 동구권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전 세계가 자유민주화가 돼서 많은 인류를 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 그게 떳떳하게 우리나라도 크게 기여를 했다. 근데 6.25 전쟁을 통해서 그다음에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유주의 국가가 승리한 것을 보여줬고 세계막에서 뭐 그런 거에 대한 교육과 자부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매일 우리나라 무슨 뭐 잘못한 얘기만 하고 그게 1950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했지만은 38년 후에 1988년에는 근산 올림픽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공산권이 무너지는 하나의 촉매제가 됐잖아요. 우리가 복수를 한 겁니다. 아주 복수. 그렇죠. 복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세계인의 자유 정진에 기여를 했어요. 인류 행복에 기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6.25 때 항전을 하고 버텨내고 그다음에 서울 올림픽을 성공시켜서 동구 소련이 무너지는 하나의 계기를 냈고 어떻게 중요한 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동구권에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12년 만에 처음 열리는 온전한 올림픽에 마침 공산권 국가 선수들도 많이 참여해가지고 계속 중계방송을 하는데 비친 서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지 국가로 알려졌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발전했는지. 근데 우리는 뭐냐 말이야. 하는 문제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도 또 그걸 계기로 해서 북방정책 피고 많은 그 해서 지금처럼 이게 자유무역을 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성장을 했습니까? 그 덕분에 서로 교류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자랑할 게 네 가지네. 신라의 삼국통일, 대한민국 건국, 그다음에 6.25 막아낸 거예요. 막아낸 거. 6.25 왕자, 서울올림픽 4개. 이거는 하여튼 육사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걸 배워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자랑스러운 게 사실은 6.25를 막음으로써 자유를 지켰다는 거. 그다음에 올림픽을 통해서 사실 인류를 구원한 거죠. 동북권의 인류를 구해서 행복하게 한 거니까요. 그것처럼 대단한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김박 회장이라는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애국적 기업인인데 2023년 다부동 한국전의 두 최고사령관 이승만 트루만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글을 썼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유세계를 지켰다고 딱 그렇게 찍었어요. 전 보기만 근데 했죠. 요사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또 동상도 잘 만들고 김명원 씨가 조각을 했는데 그 앞에서 어린애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사진도 찍고 최근에는 트루만 대통령 손자가 와가지고 거기요? 거기 가서 우리 할아버지 잘 만드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비역 지금도 예비역 이제 장성이 되셨으니까 이제 언론 자유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우리 민족사에서 이 신라의 위대한 업적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더구나 교육기관에 오래 계셨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책을 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이 책을 두고 계속 이 국가와 군대, 국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군인들이 갖고 있는 뭐 아까 제가 서름 얘기했는데 좀 그것이 서름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해소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해줘서 그 군인들이 조금 더 명예스럽게 그리고 또 활보하고 그 길거리 좀 떳떳하게 가슴 펴고 활보함으로써 나라를 또 부강하고 그런 게 바람이죠 사실. 그렇죠. 예, 저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 책을 읽어야 되고 대통령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군대를 도와주는 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군대가 국민을 지키게 된다는 이런 데 대한 어떤 확고한 인식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역사 문제인데 그거가 참 혼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역사 문제만큼은 참 많은 우리 지식인들이나 이런 기성인들이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국가 통합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뭘 알아야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